현대차, 기아차, 그거 다 우리 따라한 거잖아. 독일차 흉내낸 싸구려 모조품일 뿐이야. 독일 자동차 업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BMW 수석 엔지니어는 당장 한국에 가서 확인할 게 있다며 한국으로 떠났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스 밀러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고 독일 바바리아 미넨에서 태어나 평생을 자동차와 함께 살아온 엔지니어입니다. 40년 동안 BMW에서 근무하며 수석 엔지니어까지 올라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깨달음을 준 경험담입니다. 1990년대 초반, 저는 독일 자동차 공학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해서 정밀한 독일 기술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자동차를 만든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때만 해도 독일 차는 곧 품질이고 기술력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이 브랜드들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1990년대 중반쯤부터 시장에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아, 대우, 한국에서 온 자동차들이었죠. 처음 이 차들을 봤을 때의 제 반응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웃음이었습니다. 조잡한 디자인, 어색한 브랜드명, 그리고 무엇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저는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또 싸구려 모방품이 나왔군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당시 독일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년이 넘는 자동차 역사의 원조이고 정밀공학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일본 차도 처음엔 우습게 봤지만 점점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한국 차는 그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제 사무실 동료인 한스 슈미트는 항상 말했죠. 클라우스, 저 한국 차들은 우리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것뿐이야. 몇 년 지나면 사라질 거야.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들의 초기 모델들은 실제로 기존 일본이나 유럽 모델들과 매우 유사했죠. 엔진 기술도, 디자인도, 심지어 내부 부품 배치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진정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값싼 대체제 정도로만 여겼죠. 199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 부스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작은 부스에 몇 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관람객들도 별로 없었죠.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차를 살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그럭저럭 탈 만하겠네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혁신적이거나 인상 깊은 부분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한국 자동차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서민층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저는 이를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한국 차는 자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조롱의 대상이었죠. 한국인들이 자동차를 만든다니 웃기지 않나? 전자제품이나 만들지. 독일 기술을 배워서 싸게 만드는 게 전부야.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분위기에 동조했고 때로는 더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차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부 자동차 전문 잡지들에서는 한국 차의 내구성과 연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를 과대 광고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 마티아스가 대학생이 되면서 한국 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BMW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현대차 정말 괜찮다던데요. 친구들도 좋다고 하고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독일 차의 우수성을 모르는 건 무지의 소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1990년대 말, 저는 여전히 한국 자동차를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독일의 기술력과 전통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곧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자만심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1998년 어느 봄날, 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아시아 시장 조사를 위한 출장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랬죠. 뭘 보러 가나?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먼저 일본 도쿄를 거쳐 한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시큰둥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했죠. 현대자동차 본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건물도 현대적이고 직원들도 나름 전문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며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본사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부족해 보였거든요. 저를 안내한 사람은 김영호라는 현대자동차 연구소 부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죠. 김영호 부장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고 회사 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진짜 확신 같은 건 말이죠. 밀러 박사님,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엔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부장이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또 어떤 기존 기술을 베낀 걸 자랑하려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의상 따라갔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것은 시설의 규모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각종 시험 장비들도 최신식이었고 연구원들의 숫자도 상당했죠. 이 정도면 나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부장이 보여준 엔진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기존에 없던 구조였어요.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독특한 설계가 눈에 들어왔죠. 이건 어떤 회사 기술을 참고한 건가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5년간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김영호 부장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어디선가 베낀 거겠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어서 안내받은 곳은 충돌 시험장이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곳이죠.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시험 기준이 유럽 기준보다 더 까다로웠거든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죠. 저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안전하다고 인정받는 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험장 책임자인 박철수 과장의 대답이었어요. 그 말에서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팔기 위한 차가 아니라 정말 좋은 차를 만들려는 의지 같은 건 말이죠. 점심시간에 김영호 부장과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죠. 그의 말에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 한참이죠. 제가 도발적으로 말했을 때 김영호 부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도 있고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는 모습은 독일 공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했죠. 품질 관리 시스템도 나름 체계적이었고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김영호 부장이 마지막으로 안내한 곳은 디자인 스튜디오였는데 거기서 개발 중인 신형 모델의 스케치들을 봤을 때였죠. 분명히 기존 유럽 모델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자체 개발한 디자인입니다. 아시아인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디자인 팀장인 이성민 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모방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제 기존 생각과 너무 달랐거든요. 설마 정말로 한국이 독일을 위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40년간 믿어온 독일 차의 우월성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저를 속이기 위한 연출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김영호 부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오늘은 저희 시험 주행장에서 직접 차를 몰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한국 차를 직접 운전해본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시험장에는 여러 종류의 현대차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인
신형 소나타를 가리키며 김영호 부장이 말했죠. 이 차로 한번 달려보세요. 독일 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트의 감촉이나 계기판 배치도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놨겠지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첫 기어를 넣었을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달려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했고 변속도 부드러웠어요. 핸들링도 나름 안정적이었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네 하고 생각했지만 속도를 높여가면서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속 120km로 달려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도 크지 않았죠. 이상하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급제동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브레이크 반응이 민감하면서도 안정적이었거든요. 독일 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죠. 코너링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갔어요. 시험 주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괜찮았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독일 차에 비하면 아직 부족해 하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김영호 부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과 다르시죠? 저는 어정쩡하게 대답했어요. 나쁘지는 않네요. 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때 김영호 부장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모델을 준비 중인데 독일 기준에 맞추려고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독일 기준에 맞춘다고요? 제가 반문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럽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맞추려면 독일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내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독일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20년이면 충분합니다. 김영호 부장의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저희에게는 시간도 있고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꼭 해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말에 뭔가 무게감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차 임직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기술적인 질문들을 주고받았죠. 저는 독일 차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연중에 한국 차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술은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밀함과 내구성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을 때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독일 차도 처음부터 완벽했나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 연구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이 있을 겁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분명히 현대차의 기술 수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독일 차를 뛰어넘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 나름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어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만약 정말로 이들이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독일 차를 능가하는 건 불가능해. 그날 밤 호텔에서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 차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독일 기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단기간 내에 이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은 낮음. 하지만 키보드를 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그렇게 간단히 평가절하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까? 특히 그들의 의지와 열정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독일 차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현대차 연구진들의 진지한 표정과 김영호 부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래도 여전히
그래봤자 한국차는 한국차야 하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1999년 초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현대차가 유럽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었죠. 동료 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내가 다녀온 그 한국 회사가 우리 텃밭에 들어온대. 웃기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웃었어요. 유럽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몇 년 안에 철수할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걱정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들의 의지가 떠올랐거든요. 그해 여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현대차 부스를 다시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스 규모도 훨씬 커졌고 전시된 차량들의 완성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죠. 특히 신형 쿠페 모델은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되어 보였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차를 살펴봤는데 내부 마감재의 품질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고 버튼들의 작동감도 부드러웠어요. 이상하네.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더욱 놀라운 것은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부스에 몰려 있었고 진지하게 차를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젊은 커플 하나가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부스에서 만난 현대차 유럽법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관심이 많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마티아스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제 친구 중에 현대차 사려는 애들이 꽤 있어요. 요즘 한국차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독일차 두고 왜 한국차를 사려고 하는 거냐?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대요. 게다가 보증 기간도 길고 마티아스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차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었어요. 거리에서 현대차를 보는 일이 점점 많아졌죠. 처음에는 물건 사려는 사람들이나 타는 차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인 현대차를 유심히 봤어요. 운전자는 30대 정도의 말끔한 직장인이었죠. 차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문제없이 잘 달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주차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한국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물어보니 다른 대답을 들었습니다. 실용적이에요. 연비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젊은 동료 토마스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는데 직접 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뭔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동차 전문지들의 평가였어요. 한국차에 대한 리뷰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가격 대비 최고의 선택. 젊은 가족에게 추천하는 차 같은 표현들이 자주 보였죠.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불쾌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요즘 한국차 꽤 괜찮다던데? 내 조카가 현대차 샀는데 만족한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이 오갔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반박했습니다. 그래봤자 독일차 흉내낸 거 아닙니까? 진짜 품질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사람이 동조하지는 않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죠. 2001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차가 독일 내 판매량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소형차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죠. 말도 안 돼. 독일 사람들이 한국차를 선택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싼 차를 찾는 거야.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독일차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한국에서 들었던 김영호 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에게는 시간도 있고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꼭 해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에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2003년 저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한국 재출장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번에는 현대차와의 기술 제휴 가능성을 타진해보라는 지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독일차가 한국차와 기술 제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차 약진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독일차 판매량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본사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인천공항부터가 훨씬 현대적이었고 서울 시내 풍경도 많이 바뀌었죠. 무엇보다 거리에 다니는 한국 차들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졌고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현대차 본사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건물 규모가 몇 배로 커져 있었고 로비에는 각종 수상 내역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유럽 자동차 품질상 같은 것들을 받은 것을 보고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김영호 부장과의 재회는 감격적이었어요. 5년 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밀러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발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번에 안내받은 연구소는 규모가 놀라웠습니다. 5년 전에 몇 배는 되어 보였어요. 연구진의 숫자도 훨씬 많아졌고 시설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죠. 각종 최신 장비들이 독일 못지않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김영호 부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이브리드는 당시 일본 도요타가 선도하고 있던 기술이었거든요. 한국에서 하이브리드를 연구소장인 박성호 상무가 직접 설명해 주었어요. 3년간 투자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연비는 리터당 20km를 넘고 배출가스도 유럽 기준을 훨씬 밑돕니다. 실제로 엔진을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독일 기술자의 눈으로 봐도 수준급이었죠. 시험 주행을 해봤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소음은 거의 없었고 가속력도 뛰어났죠. 연비계를 보니 정말로 리터당 20km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박성호 상무의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디자인 스튜디오였어요. 개발 중인 신형 모델들을 보니 정말 세련되었습니다. 유럽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차들은 내년부터 독일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디자인 총괄 이사의 설명이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영호 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5년 전에 20년이 걸릴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5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발전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간절함.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죠. 오후에는 생산 공장을 둘러봤는데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들의 정밀도는 독일 공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품질 관리 시스템도 더욱 엄격해져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0.1%를 넘지 않습니다. 공장장의 자랑스러운 설명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였습니다.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영호 부장의 말이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현대차 임원들과의 만찬이 있었어요. 부사장까지 참석한 자리였죠. 독일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부사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은 까다롭습니다. 품질에 대한 기준이 높아요. 제가 말했을 때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고 있어요. 독일 기준에 맞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전의 현대차와 지금의 현대차는 완전히 다른 회사 같았어요. 기술력도, 품질도,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신감이 달랐죠. 그날 밤, 독일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년 전처럼 아직 독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쓸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정말로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음.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주목할 만한 수준. 향후 유럽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키보드를 치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차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2004년 독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현대차 연구진들의 기술 수준과 열정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출장 결과를 보고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대차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클라우스, 설마 한국차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한스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웃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과 동료들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들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제가 설명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죠. 그래봤자 일본 기술 베낀 거 아닌가? 토마스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바로 지금의 동료들과 같았다는 것을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변화였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한국차는 더 이상 예전의 한국차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가 독일 자동차 품질 조사에서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말도 안 돼. 한스가 소리쳤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거든요. 한국에서 본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 내 현대차 판매량이었어요. 2004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젊은 층에서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가성비 최고, 실용적인 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마티아스가 집에 와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제 친구 미하엘이 현대차 샀는데 정말 만족해해요. 연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 친구가 현대차를?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현대차 인기 많아요. 특히 투스카니 같은 스포츠카는 정말 멋있어요. 마티아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젊은 세대가 한국차를 멋있다고 생각한다니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본 현대차 부스는 더욱 놀라웠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부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했죠. 전시된 차량들도 정말 세련되었고 관람객들의 관심도 대단했어요. 특히 신형 제네시스를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고급차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었는데 디자인과 마감이 독일 고급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런 차를 만들다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부스에서 만난 현대차 유럽 법인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품질과 기술로 승부하고 있어요. 그 말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독일 시장에서의 목표가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독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그들이 독일 차와 정면 승부를 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신감과 실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40년 동안 독일 차의 우월성을 믿어왔던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한국 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의 말, 회사에서 한국 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동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독일 차의 전통을 이길 수는 없어. 같은 말들이 오갔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5년 전의 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한국 차가 독일 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웠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한국 차를 얕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에서 실시한 신뢰성 조사에서 현대차가 독일 브랜드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동료들은 조작된 결과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며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떠올리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클라우스, 설마 너도 이 결과를 믿는 건 아니겠지? 한스가 물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40년간 독일차 한 길만 걸어온 클라우스 밀러가 한국차를 옹호한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해 여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 마티아스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용으로 현대차를 렌트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빠가 BMW에서 일하는데 현대차를? 제가 놀라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실용성을 중시해요. 연비 좋고 고장 안 나는 차가 최고죠. 마티아스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티아스의 장인어른이 한 말이었어요. 사위가 현대차로 신혼여행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정말 좋더군요. 이제 저도 차 바꿀 때 현대차를 고려해볼 생각이에요. 60대 독일 남성이 현대차를 고려한다니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2007년 초 회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현대차가 독일 내 시장 점유율에서 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죠. 일본 브랜드들을 제치고 말이에요. 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급차 시장에서의 약진이었어요. 제네시스 같은 모델들이 독일 고급차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고급차를 독일 사람들이 산다니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현실이었어요. 그해 가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현대차와의 본격적인 기술 제휴를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었어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죠. 저는 그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8년 전부터 그들의 발전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말인가? 부사장이 물었을 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그들의 속도입니다. 의사결정의 빠르기, 기술 개발의 속도, 시장 적응력. 이 모든 것이 우리보다 빠려요.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부사장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밀러, 박사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회의 이후 저는 회사 내에서 한국차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어요. 현대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제게 맡겨졌죠. 아이러니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차를 가장 무시했던 제가 말이에요. 2008년, 드디어 현대차와의 공식적인 기술 제휴가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첫 회의에서 김영호 부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친근하게 맞아주었죠. 밀러 박사님,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10년 전 그들을 얕봤던 제가 말이죠. 저야말로 배우는 입장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김영호 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박사님, 10년 전에 저희를 무시하셨을 때부터 저는 언제가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끈질긴 노력,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기술 제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현대차의 진정한 실력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독일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기도 했죠. 특히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이브리드는 물론이고 수소 연료전지차까지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미래 자동차 기술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그들은 20년이 아니라 15년 만에 독일 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어요. 1995년 처음 한국차를 봤을 때의 조롱부터 2010년 현대차 본사에서 은퇴식을 가진 오늘까지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의 연속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독일차의 우월성만을 믿었던 편협한 엔지니어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는 한국차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15년 전만 해도 한국차를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며칠 후 아들 마티아스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빠, 저 이번에 현대차 독일 법인에 입사하기로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제가 인정하게 된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니 말이에요. 좋은 선택이야. 현대차는 정말 배울 것이 많은 회사거든. 제가 말하자 마티아스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한국차를 이렇게 높이 평가할 줄은 몰랐어요. 2012년 현대차가 독일에서 연간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독일 브랜드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한국차가 단순히 독일차와 대등한 수준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고객 서비스나 가성비 면에서는 독일 브랜드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았어요. 2015년 손자 루카스가 18살이 되어 첫 차를 사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현대차 A30으로 하려고 해요. 친구들도 다 좋다고 하고 연비도 좋대요. 제가 할아버지는 40년간 BMW에서 일했는데 하고 말하려던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가치로 차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좋은 선택이야, 루카스. 현대차는 정말 훌륭한 회사거든. 제가 말하자 손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3대가 모두 한국차를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죠. 현재 2024년,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에요. 진정한 기술력은 역사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그것을 증명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싸구려 모방품이라고 무시당했던 회사가 이제는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이 되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즘 젊은 독일 엔지니어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겸손하게 배우세요. 어디서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편견 때문에 15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요. 한국차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다른 문화와 기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말이죠. 지금도 가끔 현대차 광고를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그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자 나중에는 동반자가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절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차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힘은 겸손함과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회사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